네, 반갑습니다. KDI 경제전망실장 정규철입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주로 한국의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동안 상당히 높은 물가가 지속되면서 금리도 많이 올라가 있는데 지금은 상황은 조금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물가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이런 경기 부양이냐 물가 안정이냐의 논쟁이 사실 크진 않았습니다. 물가의 안정에 대부분 국가들이 다 집중하고 있었고 그렇지만 지금은 물가는 조금 안정이 되어가는 모습이고 그리고 내수는 좀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현재 경제 상황과 또 그에 기반한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세션 1에서 많이 주원 실장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한국 경제에서 이제 가장 크게 이제 경기의 흐름을 결정하고 있는 것이 저는 이제 고금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금리가 이제 경제 전반에 이제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이제 연체율 상승입니다. 우리 경제의 취약한 부분을 중심으로 고금리 영향이 더 크게 미치고 있고요. 그림을 보시면 이제 연체율 그림을 보시면 개인 사업자, 우리가 특히 자영업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포함할 텐데요. 그 부분은 장기 평균을 넘어서 여전히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금리 부담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고 가계대출 보더라도 마찬가지로 장기 평균을 넘어서는 수준에서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고금리가 계속 유지된다면 이렇게 연체율에 따른 부담이 계속 확대될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쪽은 이제 건설업체와 관련된 부동산 PF 연체율일 텐데요.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을 비교해 보시면 이제 축이 다른데요. 스케일 다를 정도로 이제 부동산 PF의 부실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특히 증권업, 저축은행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불안한 그런 모습도 사실 보이고는 있습니다. 이 부분이 또 향후에 좀 정리가 되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이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을 보더라도 이런 실적을 보면 안 좋은 모습이 보이는데요. 먼저 기업이 얼마나 이익을 올리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이제 영업이익률을 보면 2021년, 22년, 23년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영업 환경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대변하고 있고, 이 파란색 막대는 금융 비용 부담률입니다. 매출액 중에서 이자 비용으로 얼마나 내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고금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은 계속 주는데 이자 비용은 늘어나서 이제 기업 수익성이 그만큼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오른쪽 그래프는 이자 보상 배율 100% 미만 기업 수입니다. 이 대상은 이제 외부 감사 대상 기업이기 때문에 전체로 하면 이 수치보다 좀 더 높을 것인데요. 그럼 안 좋다는 얘기인데요. 이자 보상 배율이 100% 미만이라는 뜻은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들입니다. 그만큼 수익성이 나빠졌고 40%까지 올라왔고 이 수치는 코로나 위기나 글로벌 금융 위기보다도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 고금리가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앞서 조원 실장님께서도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실물 경제도 마찬가지로 이제 금리가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입니다. 민간 소비가 대략 한 2023년 2, 4분기부터 좀 많이 내려와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0%, 1% 내외에서 아주 낮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우리가 금리가 올라가면 소비가 부진해지는데 부문별로 또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서비스와 상품을 보면 상품이 훨씬 많이 감소하고 특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가구나 자동차 이런 것들은 지금 꼭 소비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이제 소비를 미루게 됩니다. 서비스는 소비를 미루는 데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 그림을 보더라도 고금리가 소비에 상당한 하방 압력을 주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설비 투자도 이제 마찬가지로
계속 마이너스 쪽에 머물러 있고요. 건설 투자는 조금의 등락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선행 지표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갈 것이고, 특히 이제 눈에 띄는 것이 2023년 4, 4분기에 좀 많이 내려왔다가 1, 4분기에 반등하는 모습인데, 이것은 작년 말을 생각해 보시면 그 당시에 특정 부동산 업체들 이쪽에서 금융 위험이 상당히 높아지면서 그 건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반영된 것이고요. 1, 4분기에는 그때 그 진행되지 않은 공사가 좀 연기되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그런 그 작은 변동에도 이제 실물 지표가 상당히 불안정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내수가 안 좋습니다. 글로벌 경제를 보더라도 한국만 고금리가 아니고 또 대부분이 고금리이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가 빠르게 반등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이제 예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왼쪽 그림에서 세계 교역량이 이제 보라색 선인데 작년에 계속 마이너스에 있었고 2024년 1, 4분기에도 거의 0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작년보다는 조금은 그 부진이 완화되는, 그래서 수출 여건은 조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인데요. 근데 한국의 특징은 이제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고 지금 반도체 경기는 좀 상승 사이클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 파란색 선이 반도체 거래액이고요. 아마 반도체 중에서도 이제 메모리와 시스템을 보면 메모리가 훨씬 더 빨리 반등하고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 2023년 상반기에 메모리가 지금 보시는 그래프보다 훨씬 많이 꺼졌고 또 훨씬 빨리 반등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힘입어서 이제 수출은 또 괜찮은 모습입니다. 그 오른쪽 그림에서 이제 수출이 반등하는 모습이 이제 보라색 선으로 보이는데 부문별로 이제 기여도를 보면 다 같이 많이 움직입니다만 눈에 띄는 것은 이제 하늘색입니다. ICT, 반도체를 포함한 ICT에서 작년에 많이 그 감소에 기여했다가 지금은 또 큰 폭의 이제 플러스로 전환되었습니다. 지금 반도체 그 왼쪽의 거래액이 지금 10%, 15%이고요. 한국의 반도체 수출이나 이런 것들은 20%, 많으면 40%입니다. 우리가 성장률이 1%, 2%, 3%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는 이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큰 숫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경기 자체가 전체 숫자를 좀 뒤흔들고 있는 그런 국면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반영되면서 경상수지도 이제 큰 폭의 흑자가 되고 있는데요. 왼쪽 그림은 이제 계절 조정된 경상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한 분기 한 200억 달러 정도이고 연간으로 하면 한 7, 800억 달러 정도 되는 거죠. 곱하기 4를 하면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적자가 일부 기록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많이 걱정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은 좀 걱정이 좀 줄어든 것이고요. 사실 경상수지가 흑자라고 해서 반드시 경제의 좋은 면만을 반영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수출이 잘 되고 이렇게 해서 경상수지 흑자 났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같이 내수가 부진한 상황에서는 또 수입이 줄기 때문에 또 그 부분도 그렇게 좀 경제에 좀 안 좋은 부분도 이제 경상수지로 보면 이제 흑자가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좀 단기적인 상황이고요. 경상수지를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보면 대략 한 2010년대부터 한국은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를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누적된 것이 아마 순대외 자산으로 이제 표현될 것인데요. 과거와 현재 순대외 자산은 상당히 다른 모습입니다. 지금은 GDP 대비로 40%를 초과하는 그런 수준으로 순대외 자산이 누적되어 있고 2010년대 이전,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 위기나 IMF 구제금융을 받았던 외환 위기에서는 순대외 자산이 이제 마이너스였습니다. 부채가 더 많았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상수지가 좀 흑자가 많이 기록되면 그 자체가 이제 경기 상황을 반드시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금융 안정성에서 보면 또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 계속 우리가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고 그것이 상당히 많이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외국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 경제가 좀 금융 불안이 생기더라도 그렇게 쉽게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좀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뭐 전망을 이제 했는데 앞서 조은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1.4를 기록했고 올해 성장률을 2.6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뭐 부문별로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다른 모습인데요. 소비나 투자, 특히 투자 중에서 건설 투자를 저희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수 부문은 그렇게 성장하지 못하고 대부분 이제 수출을 통해서 이제 성장하는 국면입니다. 2.6%면 우리가 그 잠재 성장률이 대략 저희는 한 2% 정도로 생각하고 있으면 그보다는 뭐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만 또 뭐 비교 시점이 작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작년에 그 부진했던 그런 부분이 뭐 일부 만회하는 정도, 뭐 그 정도로 그 해석을 할 수 있고 반면에 이제 내수는 그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제 부진한 상황이고 그 가장 큰 원인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고금리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점을 이제 좀 기반을 했을 때 우리가 정책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지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중요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고금리가 워낙 뭐 가계에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책 방향에 따라서 우리 경기 흐름도 뭐 일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특히 이제 고금리라고 하면 이제 통화 정책을 우리가 생각할 텐데 뭐 통화 정책을 어떻게 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바람직한지를 이제 두 단계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통화 정책을 일반적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가 있을 것이고 뭐 그러한 원칙 하에서 지금 경제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그러면 어떻게 적용돼야 될지를 이제 뭐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한국은행에서 물가 안정 목표제란 어떻게 해야 그 물가 안정 목표제로 운영하는 것인가에 대한 일반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 세 가지가 상당히 또 연동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중기적 운영 시계라는 것인데요. 일시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물가가 좀 등락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시적 불규칙 요인에 너무 구애받지 않고 조금 더 중기적이라는 것은 조금 더 시계를 길게 가져가야 되는 것이고 또 통화정책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파급 시차까지 고려해서 조금 선제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미래지향적 운영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중기적 시기에서 물가가 2% 안정 목표로 잡고 있는 2%로 수렴해야 된다는 것이고 미래지향적 운영에서 두 번째 항목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좀 그렇게 주목되지 못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물가 상승률이 낮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2%를 상회하지도 하회하지도 않게 균형 있게 고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가가 높기 때문에 이걸 낮춰야 되지만 향후에 혹시 물가가 2%를 하회할 위험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고려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물가가 안정되는 상황에서는 또 실물 경제에 있어서도 이제 한국은행이 좀 균형 있게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게 이제 일반적인 원칙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의 상황에 좀 비춰보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보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위기 이전에는 우리가 저물가라고 했고요. 보시다시피 1% 또는 1%에 미치지 못하는 적도 사실 상당히 길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2022년도에 상당히 고물가가 됐고 6%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많이 안정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기준으로는 이제 5월에 2.7%, 근원 물가 기준으로는 2.2%입니다. 소비자 물가와 이제 근원 물가의 차이는 정의를 생각해 보면 근원 물가는 변동성이 높은 식료품과 에너지를 좀 제외한 것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불규칙적인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한 것이 이제 근원 물가이고 그래서 한국은행의 타겟으로 하는 것은 소비자 물가입니다만 이 근원 물가가 통화정책 흐름에 또 상당히 중요한 것임을 이제 앞서 말씀드린 원칙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근원 물가가 지금 2.2%인데요. 우리가 지금의 상황을 다 잊고 근원 물가가 2.2%라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생각해 보면 물가 안정 목표에 상당히 근접했구나, 비슷하구나, 추가적인 정책이 필요하지 않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제 물가가 상당히 안정되어 가고 있고 2.2%이고 지금은 그 기준금리가 3.5%인데 우리가 고금리로 이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물가가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고금리를 통해서 내수 부진이 되었고 그 내수 부진이 이제 물가에 반영되면서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지금과 같은 고금리가 지속된다면 이 물가가 어떻게 될까를 이제 머릿속으로 상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런 물가는 지금 보셨다시피 상당히 안정적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고금리가 지속된다면 이것은 추가적으로 내려갈 것이고 그 말은 물가 안정 목표를 하회할 위험도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근원물가든 소비자 물가는 어떻게 2%에 안착시킬 것인가를 이제 고민해 봐야 될 것인데요. 이 근원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는 속도를 또 더 천천히 떨어지게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 방법은 고금리를 일부 내리는 그런 정도가 돼야 될 것입니다. 물론 지금 물가가 높기 때문에 우리가 통화정책 자체를 아주 완화적으로 저금리 쪽으로 가서는 또 안 될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가 어느 정도 중립이라고 생각하는 지금은 고금리이고 중립이라고 하는 수준이 있을 텐데 그쪽으로 서서히 조정해 가면서 이 물가가 너무 빨리 떨어지지도 않고 대략 한 2%에 안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면 좋겠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국가의 금리 정책도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인데요. 왼쪽 그림은 국가별 근원물가 상승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도 있습니다만 말씀드렸듯이 근원물가가 조금 더 기조적인 흐름을 보이는데요. 보시면 미국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유로존, 한국이 가장 낮습니다. 한국은 거의 근접해 있고요. 오른쪽은 이제 기준금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왼쪽 그림만 보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미국이 물가가 가장 높기 때문에 금리가 가장 높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유로존, 그 다음에 한국 이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고 그 추측이 오른쪽 실제 금리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모습을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유로존은 이제 또 상당히 빠르게 근원물가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이미 금리를 인하를 했고 한국도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좀 물가 안정 목표에 근접했기 때문에 이 금리를 서서히 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국과 한국처럼 이제 경기 상황이 다른데 금리 정책을 똑같이 비슷한 기조로 가져가자는 주장도 사실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미국은 저렇게 높은 물가를 잡는데 미국의 지금의 정책이 유효하겠습니다만 한국은 물가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를 미국처럼 높게 가져간다면 물가는 상당히 빠르게 떨어질 것이고 떨어지면서 물가 안정 목표를 하회하게 될 것이고 지금의 앞서 말씀드렸던 내수 부진 그리고 연체율 이런 것들이 고통이 더 심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꼭 감내해야 될 고통인가를 따져보면 그렇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재정정책은 저는 하여튼 개인적으로 지금 한 상황에 기조가 정확히 일치한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은 일부 좀 확장적으로 좀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좀 중립적인 수준으로 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경제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사실 코로나 위기까지 좀 돌아가야 되는데요. 코로나 위기 때 우리가 전대미문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상당히 과감한 정책들을 많이 썼습니다. 대규모 통화정책, 재정정책 할 것 없이 많이 썼고 그 결과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도움이 되었습니다만 고물가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초록색 선은 초록색 동그라미는 정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물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정책 기조도 이제 그에 맞춰서 고금리 정책을 사용했고 그 결과가 내수 부진이고 물가 상승세 둔화입니다. 그래서 고금리가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시행했고 그 결과가 이제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는 그래서 지금은 두 번째 행의 제일 왼쪽에 와 있다고 이제 볼 수 있고 지금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었다면 이 정책 기조도 이제 좀 바뀌는 그런 상황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리가 인하되고 그 결과로 내수가 회복되고 그러면 그것이 이제 전체가 정상화되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가는 것이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경제 경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좀 정리하면 지금 과거에는 이제
내수와 경기 상황에 그 상당한 그 상충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 물가가 높은 상황에서 금리를 높이면서 내수가 많이 부진했는데 지금은 이제 물가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상충 관계가 조금 해소가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 해소되는 것의 그 사실 전제는 이제 금리가 이제 물가 상승률에 맞춰서 내려와야 된다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또 한편에서는 이제 기준금리를 너무 이렇게 자주 바꾸면 또 시장에 혼란이 온다든지 혹은 금리를 낮췄을 때 또 그 환율이 그 급격하게 변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의 걱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결국에 생각해야 될 것은 기준금리나 환율의 안정이 아니라 거시경제의 안정이 될 것입니다. 그 기준금리가 좀 변하더라도 뭐 물가나 경기가 안정된다면 그것으로 이제 한국은행의 그 목표는 충분히 그 달성할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는 고물가였습니다만 그 물가가 상당히 물가 안정 목표에 근접해 있는 상황에서는 그 인플레이션의 상하방 위험을 이제 동시에 균형 있게 고려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한국은행이 그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어느 특정 국가의 그 통화 정책을 뭐 따라하기보다는 우리 경제에 맞는 독립적인 통화 정책을 운영하기 위한 것이 우리 한국은행의 뭐 설립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 정책도 우리 거시 경제가 정상화된다면 또 함께 중립적으로 가는 것이 상당히 조화로운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